준혁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다. 어제도 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했으니 당연했다. 낡은 원룸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집을 나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을 입고 택배 상하차 벨트 앞에 섰을 때 그의 시선은 허공에 매달린 먼지처럼 공허했다. 한때는 번듯한 IT 기업의 젊은 CEO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렸던 날들, 직원들의 열정적인 눈빛, 그리고 성공을 확신하며 그려냈던 장밋빛 미래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의 스타트업 넥스트 웨이브는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처럼 떠오를 것이라 모두가 믿었다. 그러나 신생기업에게 자금줄은 생명과도 같았다. 투자 유치 실패,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치솟는 개발 비용 앞에서 그의 야심찬 청사진은 결국 찢겨진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택배 상자는 무거웠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건 단순히 물건의 무게만이 아니었다. 패배감, 좌절감,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허탈감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거친 숨소리가 폐부를 찢는 듯했다. 점심시간 차가운 도시락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는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남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준혁은 그들 속에 섞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존재였다. 해가 저물고 택배 포장 일이 끝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준혁은 잠시 낡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그의 손은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더듬어 대리운전 앱을 켰다. 코리뜨기 무섭게 그는 다시 현관문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초라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손님들의 짜증과 무시를 견디며 운전대를 잡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밤늦게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 그의 아내였다.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혼 5년 차, 수진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도,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도 지혜는 그의 곁을 지켰다. 괜찮아, 여보. 다시 일어서면 돼.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을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은 택배 포장이 끝나고 몸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대리운전을 나가야 했다. 다시 현관문을 나섰다. 1시간 정도 돌다가 도저히 몸 상태가 더 나빠져서 하는 수 없이 귀가해야만 했다. 삭신이 쑤시고 오한이 났다. 머리가 띵했다. 그냥 얼른 방에 들어가 쉬고 싶었다. 현관에 열쇠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목소리와 괴성이 섞인 이상한 소리였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다. 정신이 바짝 들었다. 심장이 심하게 울렁거렸다. 안방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섰다. 아내의 신음소리는 집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문을 확 열어 젖히고 뛰어들어갈 생각에서 살짝 머리를 들이밀어 봤더니
아내와 남자가 벌거벗은 채 서로 껴안고 있었다. 준혁은 얼른 뒤로 물러나왔다. 살금살금 현관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쳐다봤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 자신의 상황만 달라져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아내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인두겁을 쓰고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빌었다. 단지 내 놀이터 의자에 앉아 무서운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살아봤자 뭐 하겠나 싶었다. 산다는 게 지금은 지옥 같았다. 아내가 왜 그랬을까?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이겨나가야 할 때 외간 남자를 집안까지 불러들이다니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어제는 대리운전 잘 됐어? 아니, 남은 게 없어. 아내가 낙담하는 표정이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출근하는데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다녀오라고 했다. 아내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차가웠다.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는 얼굴은 전혀 아니었다.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대리운전 때문인가 싶어 받아봤다. 여보세요. 혹시 이준혁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이준혁입니다. 누구신지. 아, 준혁 씨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준혁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무슨 말씀인지. 저를 잘 안다는 건 뭔 말씀이지요?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수진 씨와 헤어지세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몹시 당황한 준혁이 순간적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누군데 헤어지자 마라 하는 겁니까? 나는 수진 씨의 남자친구예요. 지금 수진 씨는 힘들어요. 당신의 무능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진 씨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만 놔줘요. 준혁은 너무 황당해서 쌍욕을 하려고 했다. 웃기는 인간이네. 당신이 수진이 남자친구들 불알친구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당신이 지금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인가? 돈이 많다고 수진이 행복해지는 인간 아니야. 갑갑한 인생이네. 어떤 인간이든 돈 많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너도 돈 벌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준혁은 우라통이 치밀었다. 사업도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더니 이제는 아내까지 바람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의 남자라는 인간한테 협박이나 받고 있다니. 정말 최악이었다. 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 낯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 씨,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수지야,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혀. 매일 초라해지는 당신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의지했던 존재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순간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준혁이 물어봤다. 언제부터 그 남자하고 그런 관계였냐고. 10여 개월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 사업 부도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계였다. 어떻게 아내라는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는 건가? 매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건 빈말이었단 말인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흥청망청 돈이나 쓰다가 부도가 나니까 즉각적으로 다른 남자를 꿰어차는 수진이 정말 가증스러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외로웠고 돈이 필요했단다. 돈이 없으니까 인간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란다. 그래서 돈 있는 남자를 잡았느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돈이 많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이었다. 더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었다.
결국 애원하며 매달리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수진은 떠났다. 그의 간절한 눈물도 처절한 호소도 소용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준혁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남아 어둠 속을 헤매는 듯했다. 수진이 떠난 후 준혁의 삶은 더욱 처절해졌다. 아침에는 택배 상자에 몸을 싣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서울 거리를 헤매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어가는 듯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그의 옷에서는 땀과 먼지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그의 존재는 이 도시의 번잡함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러나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폐허가 된 마음속에서 그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떠난 수진에 대한 분노였다. 이 분노는 그에게 잊었던 열정을 다시 불어넣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나를 버린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일 거야. 밤잠을 줄여가며 그는 다시 코딩을 시작했다. 택배 일을 마친 새벽 지친 몸으로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코드를 짰다. 대리운전을 하며 쉬는 시간에도 그는 아이디어를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실패에서 얻은 값진 교훈과 함께 새로운 비전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데이터 기반의 물류 최적화 솔루션. 택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느꼈던 비효율성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다. 한번 망한 놈이 뭘 또 하겠다고. 꿈 깨라, 준혁.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조롱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갔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그는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준혁은 마침내 MVP 최소 기능 제품을 완성했다. 엉성하지만 그의 솔루션은 분명한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투자 유치였다. 과거의 실패가 주홍 글씨처럼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 수많은 투자 설명회를 찾아다녔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고 냉랭한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그는 또다시 좌절할 뻔했다. 그러나 준혁은 달랐다. 예전에 그는 실패가 두려워 쉽게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더욱 끈질기게 매달렸다. 저는 이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찍은 문제점 영상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침내 한 벤처 캐피털에서 작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불씨였다. 투자를 받은 후에도 준혁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택배 상자를 나르고 대리운전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심겨 있었다. 그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발에 쏟아부었고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버텼다. 새벽까지 이어진 코딩 작업은 일상이 되었고 그의 눈은 언제나 피로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전에 없던 생기가 느껴졌다. 그의 솔루션은 실제 물류 현장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AI 기반의 경로 최적화,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까지. 준혁의 기술은 물류 산업의 오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회사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작은 물류 회사들이 그의 솔루션을 도입했고, 곧이어 중견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성공적인 재기기업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조금씩 세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준혁의 솔루션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의 기술은 물류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그의 회사는 어느새 업계의 주목을 받는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의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은 눈에 띄는 실적 향상을 경험했고, 이는 다시 그의 회사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수십억 원대의 계약 제안이 이어졌고, 그의 회사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입지전적인 인물, 패자부활전의 신화라고 칭하며 연일 그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했다. 한때 폐인처럼 살던 준혁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성공한 사업가, 혁신을 이끄는 리더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그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났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그의 주차장에는 고가의 외제차가 즐비했다. 더 이상 택배 상자를 나르거나 대리운전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여전히 차분했다.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그는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값비싼 시계 대신 과거에 초라했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더 채찍질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짓밟았던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이자 자신을 믿고 버텨준 스스로에게 주는 값진 선물이었다. 마침내 준혁의 넥스트 웨이브 창립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날이 왔다. 넥스트 웨이브가 정식 투자 사업체로 출범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국내 IT 관련 사업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 여타 관련 업체들도 서로 초청업체 명단에 들기를 희망했다. 그만큼 만나기 힘든 넥스트 웨이브 사장 준혁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당일 초청받은 사업체들은 단단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준혁의 회사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는 것과 두 번째, 넥스트 웨이브의 솔루션 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다. 준혁은 초청업체들의 명단을 꼼꼼히 체크했다. 어느 규모의 사업체들인지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다. 각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일부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외국에 내놔라 하는 사업체의 대표들도 눈에 띄었다. 그 시각 수지는 남편 김도현과 행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가까스로 리셉션에 도착했다. 김도현의 회사는 IT 정보 관련 회사로 넥스트 웨이브로부터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으로 힘들게 초청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도연의 재촉에 서둘러 챙겨 입고 나오게 된 것이었다. 아니, 굳이 나까지 가야 해요? 그럼 그런 자리는 부부 동반이 필수적이지. 특히 넥스트 웨이브라는 회사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업체야. 대표이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도 난리라네. 수지는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였다. 수진은 준혁과 이혼을 하고 즉시 김도현과 재혼을 했다. 도현도 재혼으로 두 사람은 서로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준혁의 사업이 부도나 생계를 걱정하며 살던 수진의 입장에선 신흥사업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도현과의 만남은 정말 하늘이 도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도현은 준혁과 달라서 자신 번 돈을 직접 관리를 하고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지출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수익을 전부 수진이 관리해 흥청망청 썼던 준혁과의 생활이 다시 그리워지고 있었다. 수진이 행사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준혁이 소개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얼핏 듣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단상에 올라온 준혁을 바라본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으로 착각했다. 준혁이 맞았다. 그가 회사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수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옆에 그 모습은 본 김도연이 물었다. 왜 그래? 뭐, 아는 사람 있어? 수진이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준혁을 가리켰다. 그의 도연이 단상 위를 바라봤다. 그런데 저 사람이 뭐? 순간 김도연은 뒤통수를 맞은 듯 뒷목을 잡았다. 이준혁, 수진의 전남편. 자신이 수진과 헤어지라고 종용한 준혁이 왜 저기에 있단 말인가? 준혁은 사업이 부도가 나 택배 포장이나 하고 있어야 할 인간 아니었나? 도연은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현실 파악이 되는 걸까? 수진은 도연이 바라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준혁만이 보일 뿐이었다. 자신이 내팽개친 남자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그 주인공이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말이다. 도연은 수진을 데리고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 준혁은 자신의 회사 로비에서 VIP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 그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됩니다. 손님, 대표님과 사전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나 수진이라고 말씀해주면 압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수진이라고. 저쪽에서 웅성웅성거려 준혁이 비서를 불렀다. 뭔 일이 생겼습니까? 네. 어떤 수진이란 손님이 대표님을 뵙겠다고 해서. 수진.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내하라고 했다. 대표님, 손님 오셨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눈앞에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혁 씨,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로비에 어색함만이 감돌았다. 수진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는 듯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녀의 말 속에는 후회와 함께 어떤 기대감이 엿보였다. 준혁은 여전히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의 아픔 그리고 현재의 압도적인 성공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이 예고 없는 재회는 준혁의 견고했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다.
수진은 준혁에게 용서를 구했다. 준혁 씨,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당신을 버렸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준혁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다. 준혁의 비서와 직원들이 오가는 로비였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절박함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당신이 택배 포장하고 대리운전하면서 힘들게 사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당신이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질책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듯했다. 준혁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녘 차가운 택배 상자를 나르던 그의 모습, 술 취한 손님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운전대를 잡던 그의 손, 그리고 지혜가 떠난 후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의 삶.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진의 눈물은 더욱 거세졌다. 제발, 준혁 씨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헌신할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눈물과 후회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다. 준혁은 천천히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진은 그의 눈을 마주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로워 감히 마주할 수 없었다. 준혁의 입에서 마침내 말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용서. 수진 씨, 당신은 나에게 용서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이 나를 떠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꿈도, 희망도, 그리고 살아갈 이유마저도.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고 당신이 떠난 빈자리에서 홀로 울었어. 택배 상자를 나르다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술 취한 손님에게 폭언을 들을 때도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졌어. 준혁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와서 나의 성공을 보고 돌아온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당신의 눈물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준혁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수진은 주저앉을 듯 몸을 비틀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준혁 씨, 제발. 그녀의 애원에도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 넣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힘들었던 나한테 아내를 빼앗은 김도연의 자금 유치 요청은 없는 것으로 했어. 그렇게 전해. 준혁은 수진을 뒤로 한 채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수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가운 로비에 수진의 흐느낌만이 메아리쳤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자신만의 것이었고 그 길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준혁은 자신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직업을 지켜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사사로운 문제로 흔들릴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진 인물로 거듭나야 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준혁이 수진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고 복합적인 감정의 층이 쌓여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투쟁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떠났을 때 준혁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삶의 모든 지지 기반을 잃었습니다. 기업의 부도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상실했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절망뿐이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부수어가며 택배 포장과 대리운전을 해야만 했던 나날들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확인해야만 했고 그 고통의 근원에는 자신을 버린 수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바닥에서 홀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수진의 이기적인 선택과 그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준혁이 가장 힘들고 나약할 때, 즉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를 떠났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다른 사람과 결혼할래. 라는 말은 준혁에게 단순히 이별 통보를 넘어선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버텨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준혁이 성공하자 돌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상처를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현재의 성공만을 보고 다가오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에게는 스스로 일궈낸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그 과정의 신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밑바닥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제기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비난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죠. 그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뤄낸 처절한 승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수진의 용서 요청은 이러한 그의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과 현재의 단단함을 부정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준혁은 수진을 용서함으로써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어렵게 쌓아올린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냉정함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스스로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이자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